꼬마빌딩 신축에 계획이 있는 분은 꼬마빌딩 디자인 클래스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의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10월 16일 국토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건축 속보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6일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관련된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후속 조치로 여러 가지 입법 예고나 행정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 내용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련된 주차를 완화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속보로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10월 16일 자료가 되겠습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 법령 입법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 9월 26일 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후속 조치 예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령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총 8개 법령과 훈령을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입법 예고나 행정 예고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 법령이 뭐냐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또 택지 개발 촉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 주택 정비법, 그리고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내용도 나와 있고요. 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도 입법 예고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택지라든가 전매 제한이라든가 주로 주택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에 대한 땅을 어떻게 매매할 건지, 또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내용을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조금 그렇고 실무에서 적용할 만한 그런 뉴스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주안점이 된 내용이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련된 주차 완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항목이 되겠는데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완화의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이 건축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여기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도 주차장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차장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을 보시려면 바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입법 예고가 되는데요. 2023년 10월 18일부터 11월 2일까지 15일간 입법 예고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짧은 시간에 입법 예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의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장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다세대 주택에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물론 이제 전용 면적이 31제곱미터부터죠. 그래서 3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원룸형, 즉 소형 주택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31부터 60제곱미터까지는 일반적인 공동주택은 0.8대입니다. 0.8대. 자,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0.6대로 되어 있습니다. 0.6대.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0.6대입니다.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이미 도시형 생활주택 영상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고 더 깊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도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소형주택,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자,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바로 소형주택인데요. 예전에 원룸형 주택입니다. 원룸형 주택이 용어가 소형주택으로 바뀌면서 또 투룸, 쓰리룸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이 현재 0.6대인데요. 0.6대면 좀 완화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23년 5월, 6월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즉 인허가가 0건입니다. 0건.
영건이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주택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2023년도 경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부분이 바로 주택 사업입니다. 주택 사업. 뭐 분양도 잘 안 되고 전세 사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또 고금리, 고환율, 뭐 대출 금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주택 사업이 어려운데, 자, 이번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더 공급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주차장 완화라는 아주 큰 카드를 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완화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안을 보시면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하는 경우에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4대로 30%가량 추가 완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개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로 인해서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사회초년생 등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이렇게 개정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 완화 조건인데요. 입법 예고가 10월 18일부터 11월 2일까지입니다. 자,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 주차 완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조건에 맞춰야만 주차 완화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소형주택이다. 소형주택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소형주택,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단지형 연립주택 이렇게 세 개로 종류가 나눠지는데요. 여기에서 소형주택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역세권이다. 역세권에 해당될 것. 우리가 통상적으로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두 개의 지하철역이 만나야 되고 지하철역 입구에서 뭐 350m나 500m 이내에 된다.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세하게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냥 역세권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역세권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전철역으로부터 350m 이내일지 500m 이내일지 한 개 전철역에서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은 두 개 전철역에도 해당되는 건지 또 전철역과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통합적으로 볼 건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입법 예고에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 즉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즉 용적률이 600%, 400% 그리고 역세권,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땅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에 주차를 완화해 주겠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요.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한정을 해 놓으면 과연 그 좋은 땅에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번 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전체 주차장의 20%를 공유주차장으로 할당을 하면은 세대당 0.4대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체 주차장이 있겠죠. 그 주차장의 20%를 공유 주차장이니까 다른 사람이 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유 주차장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야 되겠죠. 구체적인 기준. 그러니까 뭐 24시간 외부 사람이 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를 할당을 해라. 그럼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주차장의 20%를 공유주차장으로 할당을 해야만 세대당 0.4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제곱미터 미만이 보통 원룸형입니다. 원룸형 같은 경우인데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도 3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는 세대당 0.5대입니다. 0.5대.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으려면 29세대로 가게 되는데요. 29세대로 가게 되면은 0.5대로 하게 되니까 15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5대인데 주택 같은 경우는 무조건 끝자리는 올림이기 때문에 15대가 되겠습니다. 자, 29세대의 규정이 뭐냐?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겠다. 그리고 29세대로 그냥 끝내겠다. 이럴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자, 15대가 됩니다. 15대가 되게 되면은 0.4대로 완화를 받으면 12대로 좁혀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1부터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투룸이라든가 쓰리룸까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부터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0.4대로 줄여준다면 기존에는 이게 18대가 됐습니다. 18대. 그러나 이게 줄여진다면 12대로 줄여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투룸, 쓰리룸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소형주택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이 부분은 도시생활주택 법 개정된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도시생활주택에 관련된 공급을 더 활성화하겠다. 그러면서 주차를 완화를 시켜줄 것인데, 그냥 주차를 완화하겠다면은 좀 반론도 있기 때문에 공유주차장이라는 카드를 사용을 하면서 20%를 공유주차장으로 할당을 한다면 세대당 0.4대로 완화를 해주겠다는 부분이 곧 입법 예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 18일부터 11월 2일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련된 주차 완화 입법 예고가 시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입법 예고되면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주택 공급 규칙 청약할 때의 무주택 간주 기준을 확대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좀 말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기존에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 공시 가격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원, 지방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주택에서 제외하면서 민영주택 일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현재 법인데요. 자, 개정된 법이 뭐냐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6천만 원, 지방 같은 경우는 1억 원까지는 무주택자로 간주를 해서 이미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이라든가 공공주택의 일반공급, 특별공급까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이 부분이 입법 예고가 10월 17일부터 11월 3일까지 17일간 실시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 법은 이제 2024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참여의 공공주택 사업 시행 지침을 바꾸면서 공사비 증액 기준을 구체화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미 국토부에서 민간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서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고요.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서 변경에 관련된 이 내용도 제가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민간 시행자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할 때도, 즉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협약 체결할 때도 이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계약서에다가 추가시키겠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한 내용을 보시면요, 사업비 조정 대상 기간을 협약 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 그 기준을 명확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를 통해서 협약 체결 직후부터 준공 전까지 예상치 못한 물가 변동, 즉 최근에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물가 변동이죠.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들도 힘들고 조합과 싸우고 다시 또 시공사를 해지하고 다시 선정하고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가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을 가능해서 이 리스크 분담과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가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 시행 지침을 구체적으로 바꾸겠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행정예고입니다. 행정예고에서 2023년 10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11일간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공공주택 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좀 구체화하고
보상해주겠다. 이런 차원으로 좀 유인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국토부에서 8가지에 관련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현장에서 주택사업자가 아니면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이 현재 공급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서 이런 소규모 주택의 공급이 상당히 감소를 했는데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이 뭘까? 최근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공사비 상승 부분도 큰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주택 공급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먼저 임대주택 사업자가 다시 예전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없는 한 공급은 안 될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임대주택 사업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주택 사업을 하는데 세제 혜택이 없다면 누가 주택 사업을 하겠습니까? 주택 사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관련된 일관성 있는 주택 정책이 필요한데요. 이 주택 정책이 계속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다 철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택 사업에 관련된 세제 혜택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이상 주택 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나오니까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거고 도시형생활주택도 공급이 안 된다. 자, 이 부분에서 다주택자의 규정 문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이나든가 원룸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주택자로 적용을 한다면은 나중에 매매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세금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주택들,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좀 다주택자에서 배제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다주택 수에 무엇이 들어갈 건지 이 부분도 제가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서울에도 주택이 하나 있고 시골에도 주택이 하나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까지 다주택자로 규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정말 주택의 가격으로 다주택자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서울과 지방이 너무나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지방에 두 채 가지고 있는 것과 서울에 한 채 가지고 있는 가격이 오히려 서울이 더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다주택자에 관련된 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건드렸다가는 어떠한 파급 효과가 나올지 조금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정이 되어야만 주택 공급이 되는 거지, 단순히 주차 대수를 완화를 해주고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물가가 변동되는 것을 보정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주택 공급이 가능할지 저는 의문이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세제 혜택이 없다면은 주택 공급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0월 16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온 이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 대수 완화 규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얼만큼 효과가 나올지 한번 통계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를 마치고 다음에도 다른 뉴스로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